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게릴라 세미나라고 할까요? 또 집단의 곁에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이 되었지만은 앞으로 점점 더 발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 강사이신 서울대병원의 이문석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두 번 빼놓고는 다 안 읽은 것인데, 사실 베이직하고 관련된 강의는 사실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현역의 쟁쟁한 선생님들 모시고 하려니까 사실은 조금 떨립니다. 베이직이 CT가 많이 발전을 했어도 베이직은 아마 좀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선생님들이 이미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예를 들면 코끼리의 앞모습을 선생님들이 보셨으면 제 관점에서 또 옆모습이나 뒷모습이 이렇다라고도 아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제일 명심해야 될 게 제가 시간을 지키는 건데 2시간 안에 잘 끝내도록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CT를 얘기할 때는 늘 이게 학술적인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4단계를 갖다 우리가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학술적인 그런 건 아니고 CT 전반적인 프로시저를 이해할 때 이런 4단계의 어떤 거로다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런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 가서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CT의 정식 명칭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토모그래피가 C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T의 정식 명칭은 우리가 CT 스캐너라고 불러야 되고, 그랬을 때 스캔의 개념이 뭔지가 어떻게 보면 CT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CT의 어떻게 보면 CT 이론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재구성 과정이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T의 기본 4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가 재구성 단계인데, 재구성 단계도 프리프로세싱, 컨버전, 백프로젝션 이 3단계로 나눠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에서는 윈도우 위스 레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CT를 이해하는 데에서의 키워드,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시는 단어고 다 수천 번씩 들어본 그런 단어지만 한번 오늘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지금 쭉 선생님들이 한번 나름대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물론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되어지는 단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한번 같이 오늘 선생님들하고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있게 해주신 두 분에서 제가 아침마다 인사를 드리고 나옵니다. 렌트겐 할아버지랑 하우스필드 할아버지인데, 사실 이 두 분들의 공통은 이거는 엑스레이를 발견하고 너무나 유명하고, 또 하우스필드 할아버지도 역시 CT를 발명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노벨상을 탄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분들에 의해서 발명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벨상을 탄 그런 장비들을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큰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걸 간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지금 내가 아파서 어떤 병이 걸렸는데 과연 엑스레이가 없는 병원을 간다. 아마 여러분들 아니면 우리 국민 정서에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인류가 이렇게 쭉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럼 그 렌트겐 할아버지가 엑스레이를 발견하기 전과 후에 인류의 어떤 그 질병과 관련된 그런 그 문화나 아니면 그 발전이 얼마만큼 획기적으로 변했는가에 대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렌트겐 하우스필드 할아버지가 CT를 발명하기 전과 후에 어떤 그 인류의 어떤 그 삶의 질, 그 다음에 질병하고 관련된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머리가 아픈데 그냥 스프레이 피라테만 찍고 이상 없으니까 집에 가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익스큐즈가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류의 그 지대한 공헌을 한 그런 거는 굉장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수행한다는 거는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사회에 굉장히 큰 우리가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직업으로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그런 역할은 이렇게 인류에게 아니면 사회에 굉장히 큰 그런 그 봉사와 공헌을 동시에 하는 좋은 직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 그것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할 수 있고 그게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아주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 버금가는 그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잘 아는 얘기지만 하우스필드 박사가 실험실에서 디자인을 해놓은 실험용 그 CT죠. 전형적인 그 1세대 장비로서 디텍터가 하나밖에 없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지금 MDCT가 막 나오고 그랬는데 MDCT 지금 뭐 320 슬라이스까지 막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러면은 그 디텍터가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뭐 아니면은 튜버 디텍터를 빨리 돌릴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스캔 타임이 빨라지거나 이러는 게 아니죠. 그거에 따른 디텍터가 늘어났을 때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컴퓨터도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스캔이 빨라지면서 굉장히 평소보다 굉장히 큰 엑스레이의 그 퍼포먼스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공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아마 이 시점에서의 그 컴퓨터라는 거는 물론 CT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만 디텍터 하나짜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디텍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완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하나 얻는데 5분씩 걸리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런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그 CT를 발명하기 이전과 이후의 그런 그 차이에 대한 거는 뭐 자명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CT가 쭉 이렇게 발전을 하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CT랑 일반 촬영하고는 전혀 별개인 거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CT는 일반 촬영의 사춘이다. 아주 가까운 사춘이다. 왜? 똑같이 엑스레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점을 CT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CT가 그럼 왜 발명되어졌느냐? 그거는 일반 어떤 니드가 모든 발명은 니드를 통해서 발명이 되어지는 거고 그랬을 때 CT가 발명되어진 이유는 분명히 일반 촬영이 가지고 있는 렌트겐 할아버지가 발명해서 인류에게 지대한 공헌을 했던 그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걔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고 그런 한계점에 대한 것 때문에 새로운 필요성을 사람들은 꾸준히 요구했고 그런 니드를 바탕으로 CT가 발달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일반 촬영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물론 다 선생님들 이해하고 계시지만 이해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CT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그런 것들이 된 거여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는 얘기고 뭐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또 선생님들이 학생이나 이렇게 가르칠 때 개념 정리를 해주면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뭐 이론은 아니지만
저희가 뭐 요즘은 영상의학과라고 이제 다 계층이 됐는데 진단방사선학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인체 해부학적 구조를 다양한 모달리티를 이용해서 영상화해내는 학문이죠. 그래서 진단방사선학을 공부하고 아니면 우리는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우리는 다른 어떤 그 학문보다 해부학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부학을 잘한다 그러면 해부학을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훨씬 훌륭하고 훨씬 전문성이 있는 그런 그 방사선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모달리티를 이용해서 인체 해부학적 구조를 영상화해내는 역할은 저희들 몫이고, 우리들이 만들어낸 영상을 가지고 질병의 유무나 어떤 예후나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의사들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방사과 의사도 필요하고 이제 방사선사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는 꼭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어떤 예를 들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촬영 방법은 해부학적 어떤 특성에 기인을 한다. 거기서 벗어나서 어떤 촬영법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체스트 PA를 많이 듭니다. 체스트 PA가 다른 일반 촬영에 비해서 특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관전압 촬영을 하고, 두 번째는 72인치 원거리 촬영을 하죠. 세 번째는 AP 촬영이 아니라 PA 촬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고관전압 촬영을 하는 이유는 어떤 레티튜드, 관용도를 높여가지고 아주 라디오 오파큐한 거나 아주 라디오 루센트한 거를 동시에 그레이스케일로 끄집어 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촬영 방법이 되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흉부가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특징은, 흉부는 소라식 트렁크라는 아주 라디오 오파큐한 그런 구성물질과 렁파렌키마는 굉장히 라디오 루센트한 그런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메디아스테놈, 종격동에는 라디오 오파큐하고 루센트한 중간 정도의 물질들이, 그러니까 아주 방사선 투과성, 그 다음에 방사선 투과 불투과의 중간, 아주 투과의 그런 구성 물질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관전압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인치를 띄우는 것도 심장의 음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거고, AP가 아니라 PA를 우리가 찍는 것도 심장 음영 확대 방지를 위한 건데,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종격동에서 가운데 떠 있는데 앞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심장의 어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70인치를 띄우고 AP가 아니라 PA를 찍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모든 촬영 방법에 예를 들어도 우리는 인체 해부학적 그런 특성을 우리가 그런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어떤 우리가 평소에 배우고 골치 아프게 막 각도 외우고 막 이랬던 것들이 다 해부학적 원인의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 촬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촬영은 CT의 사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촬영 특징을 한번 같이 정립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촬영의 특징이 뭐냐고 첫 번째 얘기할 때는 프로젝션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해부학적 오리엔테이션은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 있죠. 이게 장점이라면은 전후 개념이 없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오리엔테이션이 좋다는 의미는 뭐냐면 체스트 PA를 찍은 걸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거 가슴 사진 찍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머리 찍은 거 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찍었다고 얘기 안 하죠. 그런 해부학적 오리엔테이션은 굉장히 좋지만 전후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 개념이 없는 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AP를 찍었는데 뭔가 이상이 있으면은 라테랄도 찍고 필요하면 보스 오브리크도 찍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반 촬영에서의 어떤 그런 전후 개념이나 그다음에 원래 자기 형태를 제대로 못 재현하는 그런 프로젝션 이미지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AP, 라테랄, 필요한 보스 오브리크까지 찍는데, 그러면 CT는 그럼 어떤 거냐? 아예 정지되어 있는 피사체를 여러 위치에서 찍어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영상을 완성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AP 라테랄보다는 보스 오브리크까지 찍었을 때 우리가 좀 더
원래 피사체에 대한 재현력이 우수하겠죠. 예, 그런 거를 CT는 그럼 아예 그러면은 삥 돌아가면서 여러 각도에서의 어떤 그런 엑스레이 쏘고 받은 그런 프로젝션 데이터를 가지고 재구성을 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그런 위치 정보나 형태학적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선생님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자 이런 그 원뿔 모양의 그런 그 오브젝트를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저 프로젝션 해가지고 찍게 되면 그냥 원으로 보이겠죠.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이게 원인지 원뿔인지에 대한 위치, 형태학적 정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라테랄까지 찍어봤더니 아 이런 삼각형으로다가 프로파일이 그려졌다. 그러면 아 얘는 원뿔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데 아예 이렇게 뺑 돌면서 여러 각도에서 찍어버리면은 훨씬 더 좋은 위치 정보나 형태학적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런 그 특징들을 CT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부 조직의 분별도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촬영 그러면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촬영에서는 좀 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사선 투과 불투과를 5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한 25% 정도의 흡수차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하고 진단적 가치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CT는 그 연부 조직의 분별도가 일반 촬영은 굉장히 없기 때문에 대저도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거를 CT는 컴퓨터의 도움을 얻어서 4000단계의 어떤 그런 그레이스케일로다가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정적 영상이다. 물론 뭐 저희 숨참으세요 하는 촬영 배틀이 있는데 정적 영상이기 때문에 형태학적 영상만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 촬영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고 요 맨 마지막에 간편하고 저렴하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일반 촬영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될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2,500원 내고 체스트 페이 찍으면 보통 95% 정도의 정보를 다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상 유무를 일단 이거 가지고 스크리닝이 되고 그게 뭔지에 대한 추적 검사는 뭐 CT든 MR이든 뭐 조직 검사를 하겠지만 있느냐 없느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것만 가지고 2,500원짜리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촬영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어쩌면 일반 촬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일반 촬영 프로젝션 이미지죠. 우리가 룸바 스파인 그 오브리크를 찍으면은 여기에 그 스코티 독사 일명 개대의 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개를 겹쳐놓은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인테리어 슈페리어 아티클러 프로세스가 페디클을 형성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런 스코티 독사인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이런 거 놀이했던 것도 하나의 프로젝션 이미지로의 특징이죠. 제 손이지만 프로젝션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개가 이렇게 짖는 그런 것처럼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런 프로젝션 이미지의 특징들입니다. 그 일반 촬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투과 불투과로 5단계로 나누는데 아주 불투과죠. 그 다음에 아주 투과, 그 다음에 중간 대 아주 불투과의 중간 대 아주 투과의 중간 이렇게 5단계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얘기할 때 그 베리 레디오 오파큐에 뼈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헤비메탈이죠. 왜냐면 살면서 인공물질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오는 데가 아마 덴탈일 거고 좀 전에 나이 먹으면은 뭐 CD나 룸바 스파인 같은데 CD나 아니면 뭐 인공관절 이런 것들이 다 이 금속에 속하기 때문에 방사선 투과 불투과의 그 가장 불투과 단계를 헤비메탈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중간 단계 인터메디티드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이고 주요 장기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어요. 여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사선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엑선 흡수차 감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영상화해내는 건데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대저도 분해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민감도를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조용계도 필요하고 조용계를 쓰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비슷비슷한 대조도를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대저도 분해능이 좋은 장비를 개발해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조형제를 쓰는 이유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햇이 속하고 가장 라디오 옵센터에서 공기죠. 그래서 요거를 얘기할 때 제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초기 EMI CT 스캐너는 확대 상수가 500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00, 제로, 플러스 500이었는데 요즘 나오는 장비의 확대 상수는 1000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는 마이너스 1000, 워터는 제로, 뼈의 평균은 1000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확대 상수가 1000이기 때문에 2000단계의 그레이스케일을 갖다가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데 그 2000단계가 뼈에 머물고 이 뼈도 덴스한 뼈가 있고 덜 덴스한 뼈가 있기 때문에 얘를 다 표현을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헤비 메탈은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가 확대 상수 1000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확대 상수 1000이어서 전체적인 그 폭은 2000이 되는데 이 2000의 폭을 한 배를 연장을 시킵니다. 어느 쪽으로 연장을 시키냐면 1000보다 높은 쪽으로 연장을 시켜서 하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뼈보다 덴스한 거는 존재하지만 공기보다 루센트한 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2000 플러스 2000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이너스 1000이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높은 쪽으로 한 배를 연장해서 우리가 CT를 표현할 때 마이너스 1024부터 3071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대 상수 1000이어서 2000단계인 그런 그 최근의 장비에서 한 배를 연장시킨 총 4000단계의 그레이스케일로 다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CT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은 엑셀을 이용해서 인체의 어떤 인체가 가지고 있는 감약에 대한 정보를 CT는 4000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고 그 4000단계의 분류의 어떤 그 영역은 마이너스 1024부터 3071까지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폭이 4000인 그리고 CT에서는 4000단계의 그레이스케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모니터상에서는 256단계밖에 표현을 못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윈도우 위스 레벨에 대한 개념 정리도 그것 때문에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C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전기되어 있는 피사체를 튜브하고 디텍터가 돌면서 엑셀을 쏘고 해서 여러 위치에서의 프로젝션 데이터를 받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엑스선 발생과 자료 수집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스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캔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재구성하고 모니터상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굉장히 짓궂게 물어봐요. 스캔의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많이 짓궂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그 영상을 어떤 그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거는 두 개가 있죠. 지금 디지털 쪽으로 가다 보면은 디지털 카메라가 있고 스캐너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촬영을 스캐너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는 일반 촬영은 그 엑스레이가 어떤 필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단 한 번의 익스포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상물을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스캐닝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스캐너는 기록 밀도를 정해주면 한 줄 한 줄 읽고 쓰고 하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 스캔과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CT는 일반 촬영은 엑스레이는 인체를 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엑스레이는 인체를 투과하면서 인체의 구성 물질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감약에 대한 감약을 갖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기록을 해서 영상화해 내는 건데 일반 촬영은 단 한 번의 익스포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CT는 전기되어 있는 피사체를 튜브가 돌면서 여러 위치에서의 프로젝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쭉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구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CT를 스캐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어떤 장비는 얼마만큼의 프로젝션 데이터를 얻어서 하나의 이미지를 좀 완성시키느냐 그거에 대한 그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샘플링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장비가 가지고 있는
샘플링 레이트. 그 샘플링 레이트의 단위는 세크가 돼요. 그래서 샘플링 레이트가 세크당 1000인 장비다. 그러면은 엑스레이가 1초 동안 나가면서 1000번을 끊는 겁니다. 1000번을 끊어서 1000개의 프로젝션 데이터로다가 얘가 받아내는 거죠. 그랬을 때 샘플링 레이트하고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그럼 프로젝션 데이터를 받느냐는 샘플링 레이트 곱하기 스캔 타임이 됩니다. 초당 1000개인 그거는 고정 요소가 되거든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고정 요소인데, 장비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아예 정해져서 나오는 고정 요소인데, 초당 샘플링 레이트가 1000인 장비를 가지고 3000 스캔했다 그러면 3000개의 프로젝션 데이터가 얻어지는 겁니다. 네, 초당 4000개의 어떤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요즘 장비들은 초당 4000개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3.2초로 스캔했다 그러면 초당 4000개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1초 스캔을 했다 그러면 4000개의 샘플링 레이트가 얻어지는 건데, 요즘 여러분들 그거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펙티브 샘플링 레이트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자, 요즘 나오는 장비는 옛날 장비에 비해서 좋아졌어요. 샘플링 레이트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자, 심장, 우리가 하트에서 보면은, 자, 카디악 스캔을 할 때 우리가 보통 0.32초 스캔을 합니다. 0.32초 스캔을 하게 되면은 보통 3분의 1로 줄면은 한 1000개 정도 되는 샘플링 레이트가 되죠. 예를 들면 초당 3000개 정도 되는 굉장히 좋은 장비를 하더라도 0.32초로 스캔하게 되면은 그 0.32초 동안 얻어지는 그 프로젝션 데이터의 수는 한 100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디악 스캔할 때는 180도 가지고 또 리콘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의 반인 500개의 샘플링을 가지고 우리가 스캔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장비가 샘플링 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져도 우리가 실제로 얻어지는 하나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이용되어지는 샘플링은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A도 마찬가지고 샘플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나오는 장비 커런트가 1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1000mA를 걸을 수 있는 장비라 하더라도 초당 0.3초로 스캔하게 되면 320mA가 되고, 그거에 또 하프가 되면은 160mA 정도 되는 그 160 정도의 도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얻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하이 퍼포먼스 장비인 것 같아도 실제로 얻어지는 그 하나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이용되어지는 그런 도지나 샘플링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하이 퍼포먼스 장비일수록 훨씬 더 높은 커런트, 훨씬 더 높은 반전화, 훨씬 더 높은 샘플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이해를 해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캔에서 이미지가 완성이 돼서 디스플레이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미지 퀄리티, 진단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선생님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스캔에서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완성되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의 진단적 가치는 바로 선생님들 몫이거든요. 어떤 환자의 어떤 부위를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해서 완성했느냐에 따라서 진단적 가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들 몫이기 때문에 CT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거를 여러 선생님들이 확실히 이해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진단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CT 이미지나 아니면 CT 장비에 대한 그런 특징을 알아보면은, CT의 특징은 하이 KVP, 하이 레스를 씁니다. 이유는 검출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120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거는 우리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태까지 지금 CT를 위해서 발명되어진 아니면 개발되어진 검출기가 이 정도에서 비로소 SNR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CT의 장점이거나 장점은 아니에요. CT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 왜?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그런 검출기가 나와서 60kbp나 80kbp만 가지고도 SNR이 좋은 그런 영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환자 피폭으로부터 자유스럽고 아니면 튜브의 어떤 그런 그 라이프 사이클도 길게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CT에서의 그 고관절과 고관절로 촬영을 하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그 개발되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검출기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하나의 그런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지의 특징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정한 절편기를 갖는 단면상이다. 그러니까 CT는 단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그 틀린 답은 아닙니다. 틀린 답은 아니지만 답의 정확도로 봐서는 10%도 참여 못 미치는 거죠. 왜냐면 CT는 그냥 단면상이다 그러면은 그냥 잘라서 딱 들여다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CT는 엄연히 절편 두께가 존재하죠. 빔 슬라이스 시크니스가 결국은 일정한 절편 두께를 결정을 해주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단면상이 아니라 CT는 일정한 절편 두께를 가지고 있는 단면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절편 두께 때문에 CT 이미지는 G축의 레졸루션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런 그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옵니다. 예를 들면 5mm면 5mm 간격으로 쭉 왔죠. 그렇기 때문에 CT의 이미지 하나하나는 2차원의 이미지지만 연속적으로 쭉 얻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3차원적으로 모든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 특징을 이용해서 3차원으로 영상을 재구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CT 이미지의 특징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엑스레이를 이용한 다른 모달리티에 비해서 대저도 분해는 우수하다. CT는 4000단계의 그레이스케일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4000단계는 마이너스 1024부터 3070일까지 표시한다. 이런 게 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얘기가 들어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CT는 4000단계의 어떤 그레이스케일을 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상에서는 겨우 256단계, 8비트의 그런 그 그레이스케일로 다 뿌려줍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 두 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정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윈도우 위스, 레벨, 창폭과 창높이에 대한 것을 같이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G축의 분해능이 XY축에 비하여 같다. 그런데 사실 이 축에 대한 것들은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워도 반드시 이해를 시켜준 거 같아요. 누구한테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G축이라고 하면 이 축이잖아요. 그 테이블하고 말하는 축이고 이제 이게 Y축이 되고 이게 이제 X축이 됩니다. 그러면 엑시얼 이미지는 Y축, Z축, X축, Y축에 대한 분해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코로날 이미지는 Z축이랑 X축에 대한 분해능입니다. 그리고 사지탈 이미지는 Z축이랑 Y축에 대한 분해능입니다. 그랬을 때 코로나, 사지탈 이거는 다 Z축에 대한 분해능이고 이 Z축에 대한 분해능은 절편 두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무리 아이소트로픽한 그런 MDCT가 상용화됐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0.5mm 절편 두께 이미지를 100% 활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요즘에 신섹션으로 됐다고 해도 뭐 3mm나 5mm짜리를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Z축에 대한 분해능은 X, Y축에 비해서 여전히 떨어집니다. 불가능하진 않죠. 동급의 그런 그 레졸루션을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용되어지는 이미지는 아직도 Z축에 대한 분해능이 X, Y축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좀 CT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CT 이미지는 일정한 절편 두께를 가지고 있는 단면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정한 절편 두께를 가지고 있고 연속적으로 쭉 없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육안으로 보면서 머릿속으로 3차원 영상에 맞춰 정보를 그릴 수도 있지만 이런 이미지 특징 때문에 우리가 3차원으로 재구성도 가능하고 사지탈 코로날로도 재구성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지멘스 본사에서 얻은 책에 보니까 이 스케치가 있어요. 이 스케치는 레오나르도 다비치가 인체 해부학에 대한 스케치를 한 건데 벌써 500년 전에 섹셔널 아나토미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레오나르도 할아버지가 스케치한 이 이미지나 CT에서 나온 이미지랑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섹셔널 그 이미지, CT, 초음파, 뭐 MRI 이런 그 섹셔널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유용성이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미지 하나하나는 2차원이지만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3차원에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필요하면 3차원으로도 재구성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섹셔널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CT의 어떤 프로시저를 보면은 벤트리 안에 위치한 피사체를 튜브하고 디텍터가 돌면서 여러 위치에서의 프로젝션 데이터를 얻게 되죠. 그러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재구성하고자 하는 영역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 범위를 정해주는 걸 우리가 DFV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DFV를 정해주면 그 DFV는 바로 512 곱하기 512개의 칸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그 각각의 칸이 가지고 있는 감약에 대한 정도를 감약의 높고 낮음을 숫자로 다 계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는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는 512 곱하기 512개만큼의 픽셀이 가지고 있는 CT 넘버 값을 기억하고 있다가 모니터 상에서는 256단계의 그레이스케일로 뿌려주고 이런 그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그 형태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미지로 달면 중간에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인 CT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액선 발생부터 쭉 그 4단계 과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액선 발생은 우리가 뭐 장치학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2가지만 아마 선생님들이 보시면 돼요. 아직도 많은 장비는 퍼스코드 타입이고 요즘에 나오는 장비는 다 컨티뉴스 타입. 엑스레이가 연속적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점점점 나가든지. 이 2가지는 뭐로 결정되어지느냐면 정류 장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버터 방식은 엑스레이가 연속적으로 나가고 뭐 반파, 전파, 삼상 이런 것들은 다 이 파형의 이 꼭지점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긴 꼭지점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엑스레이가 퍼스코드 타입일 때는 여기까지 이용하게 되면 좀 더 길게 오래 나가고 여기는 높은 에너지가 짧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연속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빵빵빵빵 끊어져서 나가는데 그걸 어떤 방식에 의해서 연속적이냐 아니면 퍼스코드 타입이냐는 그 정류 장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다 인버터 방식이어서 연속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액선 발생 장치하고 관련돼서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결국 우리가 액선 발생 장치하고 관련되면 크게 2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엑스레이 튜브랑 제너레이터죠. 그래서 제너레이터 용량은 우리가 킬로와트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튜브에서의 어떤 그 튜브의 퍼포먼스를 볼 때는 히트 유니트 그 튜브가 얼마만큼 열을 껴안고 가느냐 얼마만큼 많은 열을 저장할 수 있느냐는 그런 히트 유니트랑 그 다음에 열 분산 능력이죠. 그 튜브가 얼마만큼 빨리 일부러다가 열을 발산시키고 빨리 식을 수 있느냐 그 2가지 역할입니다. 과거에는 히트 유니트에 대한 경쟁 시대였었어요.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회사 장비의 튜브는 5메가 히트 유니트야 막 이렇게 그 히트 유니트에 대한 경쟁을 했었는데 히트 유니트는 결국 히트 유니트가 커진다는 의미는 튜브의 포커스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고 그거는 선해도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경쟁은 얼마만큼 빨리 열을 외부로 발산할 수 있느냐 열 분산 능력으로다가 저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터 용량 하이볼테지 트랜스포머의 제너레이터가 얼마만큼 높으냐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높은 관전압과 얼마나 높은 관절률을 가지고 오랫동안 엑스레이를 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 다음에 스펙을 보실 때는 제너레이터 용량이나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히트 유니트나 이런 거 요 액선 발생 장치와 관련돼서는 히트 유니트나 열 분산 능력,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파워의 어떤 그 용량 이런 것들만 아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트 유니트는 열을 얼마만큼 많이 껴안고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열 분산 능력은 그 튜브가 얼마만큼 빨리 열을 외부로 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결국은 그 튜브가 얼마만큼 그 하이 퍼포먼스의 발생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관건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제너레이터 용량이 높아서 얼마만큼 높은 간전압과 간전류를 가지고 오랫동안 익스포저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액선 발생 장치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보아줘야 될 그 포인트가 되겠죠. 뭐 잘 아시겠지만 지멘스의 그 스트라톤 튜브죠. 스트라톤 튜브인데 이렇게 그 모듈로 돼 있는 데만 진공으로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봤던 그런 튜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튜브가 그 $100짜리 지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튜브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지멘스 같은 경우는 그 듀얼 CT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때만한 튜브 두 개를 넣고 동시에 돌리기도 그런 공간이 안 나오는 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 그 튜브의 특성은 아마 선생님들하고는 제가 좀 오래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발생하는 열이 진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에 있는 그 쿨링 오일에 의해서 열이 식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진공을 통해서 많이 못 나가니까 주로 이제 베어링을 통해서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로테이팅 그 아노드 튜브의 문제점은 그 튜브에서 가장 큰 그 결점이 뭐냐면 제일 그 튜브가 잘 나가는 그거는 모터 쪽에다 베어링이 마모가 되고 이러면서, 왜냐면 여기가 늘 돌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열이 여기를 통해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베어링에 대한 마모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베어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중력 상태,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만들면은 완벽한 원이 되는데, 지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동그란 완벽한 원의 그런 베어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베어링의 마모는 필연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필립스 같은 경우는 볼 베어링이 아니라 오일 베어링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거는 흡사 저거랑 많이 비슷해요. EBCT, 일렉트론 빔 CT랑 굉장히 흡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필라멘트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디프렉터가 있습니다. 이 디프렉터는 필라멘트에서 나가는 네거티브의 그 전자가 방향을 꺾을 수 있게끔 방향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인 그 전자에다가 포지티브를 걸면은 끌어당겨지겠죠. 반대로 네거티브인 거에다 네거티브를 걸면 이쪽으로 밀려나게 될 거고. 이래서 그 나가는 전자에다가 얼마만큼의 센 네거티브나 포지티브를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여기 부딪히는 자국이 좀 위치가 다 틀려집니다. 그것 때문에 플라잉 포커스, 좌우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때리기도 하지만 얘는 이런 디프렉터 코일을 통해서 네 군데의 어떤 그 엑스레이가 맞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지축에 대한 그것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싱글 디텍터에서의 플라잉 포커스는 700개의 디텍터를 1400개의 어떤 그런 그 디텍터인 것처럼 그런 효율을 내줬는데, MDCT에서는 또 지축에서도 여러 개의 디텍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축에서 때려주는 위치를 틀려지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250 로우의 디텍터다 그러면은 그게 그 두 배의 어떤 그런 그 디텍터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 기하학적인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지멘스의 스트라톤 튜브는 아마 선생님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게 여기가 좀 진공으로 모듈이 되어 있고 여기서 받은 열이 바로 이 외부에 있는 오일에 바로 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를 식힐 때 그 물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항상 오일하고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된 열이 급격하게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열이 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분산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거죠. 실제로 얘의 튜브 히트 유니트는 보잘 것이 없어요. 굉장히 높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분산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기존의 튜브 쪽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뭐 10메가 혹은 20메가 히트 유니트의 그런 튜브랑 비슷한 성능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자, 이건 그 도시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이런 모드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 그
그 로테이팅 아노드 튜브가 있는데 아주 바깥쪽까지 얘가 진입이 돼서 이런 데 오일이 차는 거죠. 그러면 짧은 거리에서 열이 금방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존의 거는 이렇게 둥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열이 나가는데 이 오일이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서 굉장히 빨리 이 타겟에 있는 아노드에 있는 것들이 열이 빨리 나가게끔 하는데 그런 전제 조건으로 여기에 그 그라운드를 했습니다. 이 그라운드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정전기가 발생하고 스파크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라운드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로터가 양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그 로테이팅 아노드 튜브는 로터의 축이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서 베어링에 걸리는 로드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금방 마모가 되고 튜브가 금방 수명이 다하고 그랬는데 양쪽에다 지지를 딱 해줬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튜브가 오랫동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요즘에 그 액션 발생 장치하고 관련된 튜브 쪽은 히트 유니트가 아니라 열 분산 능력 쪽으로 어떤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팬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CT의 기본 4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가 자료 수집 과정이죠. 자료 수집 과정은 액션 발생하고 자료 수집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스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캔 과정이 결국은 액션 발생과 자료 수집이 동시에 되어지는 자료 수집 과정도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사체를 투과한 엑스레이를 받고 피사체를 투과한 엑스레이를 받아서 정기적 신호로 바꿔줍니다. 여기까지는 검출기가 하고 이런 신호를 증폭시키고 아날로그 타입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DAS라고 얘기해요. 데이터 어케이션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DAS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료 수집 과정 장치가 다 DAS이기 때문에 넓게 해석하면은 검출기도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CT상에서는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검출기는 검출기고 그 아래 부분을 DAS라고 얘기합니다. 자료 수집 장치가. 근데 이제 그 DAS의 원래 명칭은 우리가 인티그레이티드 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T 기본 4단계의 두 번째 단계인 자료 수집 과정도 이런 과정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이 DAS가 하는 역할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굉장히 크고 인티그레이티드 보드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게 아까 얘기해서 다시 반복이 되는 건데, 자, 요즘에 나오는 장비는 샘플링 레이트가 초당 40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40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샘플링 레이트의 장비가 검출기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보통 1열에 한 500개에서 600개가 되고 Z축으로 봤을 때 요즘에 320개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초당 4,000개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266 채널의 어떤 MDCT다. 그러면은 4,000 곱하기 600 곱하기 256만큼의 샘플링을 초당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장비, 그런 데이터를 얘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의 어떤 컴퓨터 처리 능력은 굉장히 빠른 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조건 스캔 타임을 빨리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장비가 샘플링 레이트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퍼포먼스도 좋아야 됩니다. 1000mm 이상 걸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쏟아져 들어온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1초 스캔에서 0.75 스캔으로 가는데 거의 몇 년이 걸리고, 0.75에서 0.5초로 가는데 또 몇 년이 걸리고, 0.5초에서 0.32초로 가는데 또 몇 년이 걸리고, 그런 것들이 그냥 이것만 빨리 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샘플링 레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액션 발생 장치라든지 그 어떤 인티그레이티드 보드의 어떤 처리 능력이나 그 다음에 이거 받아가지고 또 백 프로젝트 들어가서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한번 도시바 공장 방문했을 때 같이 가셨던 선생님들 계실 텐데,
도시바에서 256 디텍터 모듈을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7, 8년 전에 개발을 끝내놨어요. 256 디텍터 모듈을 7, 8년 전에 개발해놓고도 상용화를 못 시킨 게 그걸 처리할 만한 그런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컴퓨터는 있는데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의 가격이 기존의 CT 값보다 훨씬 비싸다. 그럼 경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 어떤 허용이 되는 경제력하고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뭐 256가 아니라 그 320 모듈이 개발됐는데 슈퍼컴퓨터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력. 우리가 지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CT는 늘 10억에서 20억 사이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그런 걸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듈은 이미 개발해 놓고 상용화 못 시키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보면 외가 검출기잖아요. 피사체를 투과한 엑스레이를 받고 엑스레이 강약을 정기적 신호로 바꿔주고 그런 신호를 증폭하고 아날로그 타입을 디지털을 바꿔주는 그 다스 혹은 인티그레이트 볼 이렇게 이 두 개가 모여서 자료 수집 장치가 됩니다. 검출기는 CT에서의 CT 장비를 놓고 봤을 때 검출기는 이미지 퀄리티에서의 퍼포먼스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장비를 놓고 봤을 때 그 장비의 어떤 그 이미지 퀄리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검출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출기와 관련돼서 잠시 한번 좀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출기의 어떤 성능을 평가할 때 보면은 효능, 그 다음에 검출기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는 얼마나 넓으냐, 그 다음에 뭐 스케트 레이에 대한 거는 얼마만큼 우리가 방어가 잘 되느냐, 그 다음에 애프터글로우 현상이나 토크오버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이런 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효율은 최종적으로 대저도 분해능에 영향을 주는데 효율이 좋으면 보다 낮은 MA, 보다 낮은 KVP를 가지고도 대저도 분해능이 좋은 그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검출기 숫자가 많으면 공간 분해능에 영향을 주는 공간 분해능이 우수한 그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3세대 장비는 팬빔이잖아요. 팬빔이기 때문에 그 빔의 각도는 늘 제한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각도 안에 셀 수가 많으면 디텍터 어퍼처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텍터 어퍼처 사이즈가 작다는 건 셀 수가 많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셀 수가 많을수록 공간 분해능이 우수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대저도 분해능에 영향을 주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체스트 K가 그 고관전압 촬영을 해서 굉장히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게 잡은 거죠. 그럼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다는 의미는 대저도 분해능이 좋은 거냐 나쁘냐고 얘기할 때 상당히 그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다는 거는 엄밀하게 좋게 해석하면 대저도 분해능은 떨어지는 겁니다. 대저도 분해능은 떨어지지만 대신에 그레이스케일을 우리가 육안으로 들어와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주 오파큐하거나 아주 루센트한 것도 동시에 그레이스케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자질구레하게 작은 차이의 어떤 그 대저도 분해는 감약에 대한 거는 표현해낼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그 개념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 후배들한테 그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다는 거는 좁게 해석하면은 대저도 분해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약의 차이가 작은 거에 대한 표현 능력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아주 레디오 루센트 하더라도 아니면 아주 레디오 오파큐 하더라도 그레이스케일 안으로 끄집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게 일단은 좋은 거죠. 넓게 봐야 되고 직선성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관용도, 직선성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캐터 레이는 뭐 지나가도록 하고요. 애프터글로우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일명 메모리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검출기가 다 이런 그 디지털 카메라나 방송국 카메라나 다 똑같은 그 신칠레이터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제가 예를 든다면 그
왜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은 야간에 자동차 딱 헤드라이트 켜고 딱 지나가면은 지나가고 났는데도 그 라인이 쭉 남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 애프터글로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크오버는 간섭이라고 해서 옆에 건축기하고 나하고 독립돼야 되는 자꾸 옆에 거에 방해를 받거나 간섭을 받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애프터글로 현상은 대저도 보내는 그 다음에 토크오버는 공간 보내는 데 대한 어떤 그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런 6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좋아서 궁극적으로는 아주 작은 엑스레이를 가지고도 아주 훌륭한 SNR이 좋은 그런 이미지가 얻어지면 좋은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CT는 아직까지 120kbp 정도는 써야지만 어느 정도 이미지 퀄리티가 유지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각각 이미지 퀄리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개념들은 아마 선생님들이 다 잡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검출기 종류는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하고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이랑 가스 타입이 있죠. 가스 타입은 3세대 때 잠깐 나왔어요. 3세대 초반에. 3세대 초반에 디텍터 세일을 3세대가 팬빔이 되면서 디텍터 세일을 늘려야 되는데 그때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을 가지고 그걸 늘리기에는 기술적으로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쉽게 디텍터 세일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스 타입이죠. 이 안에다 텅스텐 플레이트만 막 꽂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3세대 초반에 가스 타입이 좀 나왔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많죠. 일단 구성을 보면 알루미늄으로 다 밀봉되어져 있고 이 플레이트는 텅스텐 플레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금속이죠. 굉장히 라디오 오파큐합니다. 얘 스스로가 엑스레이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제논의 센시티비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X선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엑스레이, 아주 많은 엑스레이가 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은 신칠레이터 더하기 포토 다이오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은 대개 보면 전통적으로 두 개로 나눕니다. 신칠레이터 더하기 포토 멀티모 PM 튜브로 되어 있을 때가 초창기였고요. 요즘에 나오는 거는 신칠레이터 더하기 포토 다이오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칠레이터가 엑스레이 강약을 빛의 강약으로 바꾸고 포토 다이오드가 빛의 강약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의 이 신칠레이터 틈에 애프터글로 현상이 우선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은 효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효율은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 애프터글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고 얘는 애프터글로 현상은 없고 리스폰스 타임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레스폰스 타임이 굉장히 길어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하고 원위치 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고 얘는 그거는 좋은데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타입에서는 효율을 길게 하기 위해서 이 폭이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얘는 굉장히 좁은데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기하학적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구성이. 여기 보면 얘 반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기니까 그 제논 가스 타입의 단점이 뭐냐면 자, 엑스레이 이렇게 팬빔으로 나가게 되면 자, 중심선에서는 괜찮아요. 중심은 괜찮은데 이 중심으로 멀어진 이 가장자리로 가면은 엑스레이가 미치는 영향이 여기밖에 안 돼요. 여기는 평생 가도 엑스레이 한번 구경도 못하는 그런 영향이 될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그 파이 축을 가지고 앵글을 갖긴 해도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길으니까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하학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고 얘는 이게 작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도 얘가 훨씬 우수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모든 장비가 그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으로 가고 있고 그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은
신칠레이터 더하기 포토 다이오드로 되어 있고, 신칠레이터는 X선 강약을 빛의 강약으로, 이 빛의 강약을 포토 다이오드가 비로소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 가스 타입은 엑스레이가 들어오게 되면 제논 가스가 이오니제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이온은 네가티브 플레이트에 붙고, 네가티브 이온은 포지티브 플레이트에 붙으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제논 가스 타입은 3세대 초반에 디텍터 셀을 간단한 구조로 많이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3세대 초반에 주로 이용이 되어졌는데, 저는 기하학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효율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쓰지 않고 거의 다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의 검출기로 쓴다. 그런 것도 같이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십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MDCT에서의 검출기 쪽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래에 여기 두 개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면에 있는 층이 신칠레이터고 아래층이 포토 다이오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MDCT가 나눠져 있는 거고,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한 줄 한 줄 해가지고 뭐 700개 내지는 600개가 붙는 건데 지축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MDCT에서의 디텍터 구조에서 보면 MDCT 디텍터에서의 특이점은 여기 보면 포토다이오드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레이 스위치가 있어요. 이 어레이 스위치가 뭐를 해주는 역할을 하냐면은 MDCT에서 디텍터 콜리메이션을 조합해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모든 장치에서의 대부분은 포토다이오드와 신칠레이터의 결합인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을 쓰는데, MDCT에서는 지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셀에 대한 디텍터 콜리메이션을 결정해주는 어레이 스위치가 더 존재한다. 이런 것까지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좀 쉬었다 할까요? 잠깐 5분만 휴식을 취하서 그동안 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거 게릴라 세미나라고 할까요?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모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받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지금 정보통신 이사신 영동세번세 오치현 선생님께서 뭐 궁금한 게 있나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가져보자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근데 가끔 전화를 하세요. 뭐 보수기로 평점이 들어가냐, 뭐 밥은 주느냐, 뭐 뒤풀이는 있느냐, 그런 전화가 가끔 옵니다. 그건 사실 전혀 없고요. 아직 저희가 무슨 협회라든가 뭐 기술학회 통해하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회비를 개인적으로 10,000원씩 걷는 이유가, 그 10,000원의 용도는 여기 장소 대여료와 그 다음에 기자재 대여료, 그리고 뒤에 있는 샌드위치와 음료수 먹는 그 값, 딱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강사료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포함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오시는 건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날짜는 15일날 설령관에서 김문찬 선생님께서 성산서울병원의 김문찬 선생님께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계셔서 장소는 아마 홈페이지 통해서 또 공지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에 지금 샌드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하나만 드시면 되고, 2개씩 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씩 드시면 되고, 컵은 마찬가지로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료수가 여러 개 있어도 나눠서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저한변사가 맞췄으면 음료수가 좀 비어있으니까 무한대로 리필이 되니까 좀 갖다다 주시면 우리 회원분들이 같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7시 45분이거든요. 그래서 5분만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시고 50분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